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네, 헤럴드 경제 김태열 기자입니다. 자, 유튜브로 국내 첫 시도하는 거죠. 우리 국내 10대 암 명의 리스트 그 첫 회로 위암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위암 전문가들한테 본인이나 또 가족들에게 위암이 걸렸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명씩 추천받아 총 60명을 추천받았는데요. 바로 그 중에서 공동 1호 명의로 뽑히신 분이십니다. 바로 세브란스 병원 휴무진 교수님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한 기자가 형구진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김철기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네. 먼저 이진한 기자님이 네네. 네네. 우리 형구진 교수님 간략한 소개 좀 네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효진 교수님이신데요. 자, 효진 교수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분이 국내에 세계에서 로봇 수술 또 위암 분야의 표준을 만드신 로봇 수술의 1인자십니다. 국내에서 2005년도 바로 세브란스의 로봇 다빈치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때 위암 로봇 수술을 시도하신 분이시죠. 저 우리 효진 교수님 바로 위암 분야 담당 또 하시면서 위암 로봇 수술 그리고 복강경까지 같이 하시는데 최근에 로봇 수술을 더 많이 로봇 수술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 연간 330건. 오, 이거 비용을 따지면 얼마야? 지금까지 네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 1,500케이스 조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야, 엄청납니다. 우리 저 세브란스가 이렇게 병원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더구나 이분은 그 위암 수술법 인투이티브 서지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다빈치 만든 회사죠. 로봇 만드는 이 로봇의 그 위암의 그 표준 수술법 표준 수술법을 인정을 받았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또 세계에서 많이 또 찾아옵니다. 그럼 형 교수님이 이렇게 네네. 그 기계를 그 로봇을 갖다가 이렇게 네네. 표준 수술법을 만드셔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면 그 회사가 네네.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그거는 이제 기계로. 본인한테 나중에 직접 물어볼게요. 예. 자, 먼저 위암 명의들이 믿고 의지하는 명의로 소개가 됐고요. 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소감이라고 그럴 거는 잘 모르겠고 네네. 나름 되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그 같은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제가 후회되지 않을 만큼 살 수 있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조금 해봤습니다. 야, 인기 비결 바로 겸손이군요. 근데 형 씨가 이렇게 좀 흔하지 않은 성씨인데요. 네, 한국에서 한 100등 정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성씨도 숫자로 치면. 형 이렇게 평생 때 누가 불러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좀 봤을 것 같아요. 학생 형 씨. 때늘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네네. 자, 국내에서 첫 로봇 수술을 시작해서 그 가장 많은 수술 건수를 지금 하고 계시고 1,500건을 1,500건. 하셨습니다. 자, 로봇 수술은 그 기존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수술 시간이 좀 더 짧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되게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네네. 단점은 단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단점 하나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요. 야, 요즘 뭐 많이 들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싸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비용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비급여라는 제도 때문에 그냥 픽스되어 있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술에 들어가는 도구가 얼만큼 사용되든 뭐 소모품이 얼만큼이든 픽스되어 있는 가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내는 돈은 동일한 거고요. 네네. 이제 복강경 수술의 경우는 수술에 사용하는 기구가 많아지면 또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제도적인 문제라서 네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몇백만 원 정도 더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네. 많이 차이는 안 나고 한 몇백만 원 수준. 네. 그게 많은 돈 아닌가요? 워낙 그 집이 있으셔서. 네. 그 사실 그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로봇 수술.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복강경으로 할 때보다 수술 더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구에서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는 오른손잡이여서 기구를 주로 오른손 한 손으로 써야만 하는데 네네. 로봇 수술하면 양손을 다 쓸 수 있게 되고요. 어. 또 기구가 복강경 수술은 대부분 다 일자형 기구고 최근에 이제 로봇 기구를 따라서 하려고 복강경 기구에 로봇처럼 관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구들이 나오기는 네네, 그거 봤습니다. 했는데 네. 그게 실제로 로봇 할 때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복강경 수술보다 로봇 수술 많이 하시는 우리 효은영 교수님,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가 제가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한테 줍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복강경 수술할 때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은 표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로봇 수술로 하는 거에 그냥 보통 수준의 로봇 수술의 결과나 제가 느끼기에 결과가 제가 복강경 수술 정말로 잘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 싶었을 때보다 훨 낫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고 뭐 경제적인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면 네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수술은 로봇 수술입니다. 아, 네. 그 사실 그 좀 경험이 좀 부족한 의사분들도 로봇 수술을 좀 하게 되면 좀 복강경보다는 낫다, 뭐 그런 것도 동의하십니까? 처음에 잘 배워서 네네. 일정 수준 지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강경 수술을 잘하려면 네네. 뭐 우리나라의 외과 선생님들이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네. 제가 복강경 수술을 처음에 2003년도에 했을 때 제가 그때 첫 해에 51명 복강경 수술했는데 네네. 그 51명 수술했을 때 한국에서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해가 지나도 되게 힘들었었고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하루에 복강경 수술을 2명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야, 내가 되게 잘하는 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가 있었고요. 네네. 그게 로봇 수술도 초창기에는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로봇 수술을 하나 복강경 수술을 하나 수술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반, 뭐 2시간 정도. 환자에 따라 다르죠. 뭐 네네. 아주 마른 얇은 환자들 수술하면 지난주에 제가 프랑스랑 라이브 했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오, 로봇 수술했고요. 혹시 그 완전히 그 봉합까지 포함한 시간입니까? 그것까지 하면 한 1시간 15분 정도 걸렸어요. 아, 네. 오,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환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해야 될 환자, 네네. 뭐 로봇 수술 꼭 해야 될 환자 이렇게 혹시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없구나. 예. 근데 힘들지만 복강경 수술도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주 어려운 케이스들, 특히 이제 많이 뚱뚱한 환자, 그리고 이제 뚱뚱하면 되게 깊거든요. 예. 저희가 수술을 해야 되는 부위가 많이 깊으니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타겟이 되는 데가 멀면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로봇은 그런 면에서 자유롭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유착이 되게 많은 환자들. 네. 그래서 이전에 뭐 수술을 했거나 위암 한번 수술 받았던 분 또 위암 수술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복강경으로 수술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수술하기 전에 많이 심호흡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로봇 수술할 때는 그런 거보다는 좀 심하면 뭐 좀 더 오래 하겠지 이런 식의 정도의 제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 결국은 그래도 복강경 수술하고 로봇 수술에 사실 아웃컴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도 됩니까? 일부 이제 결과들에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뭐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다기관 연구를 같이 네네. 제가 책임 연구자가 돼서 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결과가 로봇 수술이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합병증이 적다라는 걸로 일본 전체에서 지금 로봇 수술을 하는 위암 수술을 비롯해서 한 8개 정도의 암 수술이 보험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기술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면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지요. 근데 이제 그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길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의 차이인데 그런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뭐 급여가 될까요? 정책하시는 분들 마음. 그렇죠. 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문제겠죠. 비용 맞습니다.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제가 뭐 의사라서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회사들이 가져가는 포션과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부담하는 포션 사이에 잘 내고가 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수술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해온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개복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복강경 수술은 훨씬 더 많이 비쌉니다. 근데 지금은 다 받아들이고 있지요. 네. 근데 거기에 제일 큰 근본적인 그 복강경 수술을 받아들이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짧다라는 거였는데, 그건 미국 같은 나라처럼 하루 더 입원하면 3,000불씩 내는 나라에서는 하루가 3,000불의 차이고 이틀이면 6,000불이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지만, 한국에서는 하루 이틀 더 입원한다고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많지도 않고 의료보험이 부담하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의 수술을 하더라도 그 하루가 짧아지거나 이틀이 짧아지거나 뭐 0.5일이 짧아지면 미국은 1,500불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0.5일이 짧아지면 몇천 원 이렇게 네. 되면 몇만 원짜리 기구 하나 써서 몇천 원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논리가 들어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한 군데의 얘기만으로 적용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로봇 수술 관련해서 이제 이 정도 질문을 하고 또 중요한 질문 있죠. 네. 뭐 그럼 저희가 이번에 위암 쪽을 일반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럽시다. 위암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우리나라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한국이나 제일 많이 발병하는 암이고, 네. 또 우리나라 1년에 23만 명이 암에 걸린다는데 3만 명 정도가 위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 예, OECD 국가 중에서도 위암 발생률이 1위라고 알고 있고요. 네. 유독 우리나라 한국인에게 이렇게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그 유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특히 동양 사람들에서 특히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 분들이 유전적으로 좀 더 위암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을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명확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 환자들 중에 특히 이제 인환세포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자 환자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런 비율이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 환자들 같은 경우가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마도 유전적인 영향이 특히 이제 그런 경우에 CDH1이라는 그 유전자의 그 변이가 있을 때 가족성 위암의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그런 쪽하고 관계가 있어서 아직 명확한 건 없지만 네. 아마도 그런 유전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다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습관이죠. 식습관. 네. 김치가 우리 몸에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또 짠 음식인 것도 어쩔 수가 없어서 위암이 그 동물 실험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어 있는 쥐에다가 짠 음식을 많이 먹이면 네. 암이 좀 더 잘 발생하고 빨리 발생하는 실험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음식이 다른 나라 음식에 비해서 좀 더 소금기가 많은 부분은 위암을 좀 더 잘 생기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거이고요. 네. 또 그 대신에 하나 대장암을 또 예방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 두 개를 다 얻을 수는 없겠죠. 하나 얻으면 하나 잃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네. 조금 염도를 줄인다 그래서 대장암이 막 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두 번째 네. 그 마지막으로는 그 헬리코박터 감염률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많이 점점 줄고 젊은 세대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만 해도 그랬고 예전에 저희 다 한 가족이 밥상 한 군데 찌개 그릇 하나 놓고 다 같이 먹으면 네. 이제 온 가족이 다 이제 헬리코박터를 갖게 되고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에서 헬리코박터 감염되어 있는 확률이 거의 70%고 80%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는 식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면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주는 거가 아마 최근에 위암 발생률이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하고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이 많이 이제 줄고 있는 추세군요. 최근에. 많이 준다기보다는 많이 줄다가 지금은 조금 이게
또 많이 그 발견되고 상태로 유지가 되는 네.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지는 않는. 네. 예, 늘지는 않는데 네. 한 군데 한 가지 차이는 이제 위식도 경계부암이라고 해서 네. 식도하고 위하고 사이에 그 분문이라고 네. 네.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경계가 되는 부위에 서양에서 암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양식 식사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에 뭐 네. 위식도 역류가 있는 경우 뭐 이럴 네. 때 그 미국에서 그다음에 서양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암이 위식도 경계부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서양에서 대장암이 많이 증가하고 유방암이 많이 증가하고 전립선암이 증가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이것도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한국에서도 그 위에 상부 쪽에 생기는 암의 발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실제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특별한 지구권에서 뭐 잘생긴다 그런 건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떤 지구권? 연령대. 그 네. 연령대는 네네. 제가 강사할 때 논문 쓸 때 우리나라 위암 환자 평균 나이가 50대였습니다. 요즘에 저희 병원의 위암 환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60세입니다. 한 20년 정도 시간 동안에 예. 한 10세 정도 평균 나이가 올라갔습니다. 아. 예전에는 저희가 80이 넘으신 분을 수술을 하면 네. 병원에서 큰일을 한 것처럼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전공의들도 80이 넘으신 네네. 분들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네. 90이 넘으신 분을 수술하면 90살이 넘으셨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 1년에 한 300여 건의 수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국 아까 환자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유암 관련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환자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그 에피소드 그런 게 있으면 혹시 좀 알려주십시오. 제일 그런 거는 제가 지금까지 한 6,000분 정도 수술을 했더라고요. 아유. 네. 6천 명이면 와. 그럼 사단 규모 아닙니까? 예, 곱하기 근데- 1,000만 원씩 하면 얼마요? 네. 근데 그 6,000분 정도의 수술을 했는데 네네. 제가 수술한 분 중에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0.3%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생각이 제가 이 인터뷰지 보면서 그 생각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 것들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혹시 그분이 저 아닌 다른 선생님한테 수술 받으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결과가 늘 좋으면 좋은데 그냥 전체적인 평균은 다 좋은 거라고 하지만 그 환자분이나 그 환자분들 가족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니어서 네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복강경 수술을 2003년도 5월달에 처음 했는데 그때 처음 수술 받으신 분이 78이신 연세가 많으신 남자 어르신이셨습니다. 네네. 심장도 안 좋으시고 막 그래서 저 수술하면서 걱정도 되게 많이 했고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복강경 수술이었는데 그분이 심장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을 가셨는데 제가 그분 수술 끝나고 다른 수술하고 중환자실을 갔는데 그분이 침대에 앉아서 저보고 손을 흔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술 끝나고 나가면서 저희 전공의한테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면 나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서 예전 같으면 위암 수술을 하고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의사가 아니 중환자실에서 예, 손을 흔드시는 건 뭐 그거 제가 회복한 보고서 만큼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정말 했었고요. 다행이다. 예. 네. 오늘의 있기까지. 예, 맞습니다. 그분이 한 88 정도 되셨을 때 돌아가셨었는데 네. 그분은 제가 끝까지 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저는 워낙 그때 어렸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되게 많이 인커리지 해주셨던 분이고요. 네네. 또 한 분 생각나는 분은 저한테 처음 로봇 수술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으로 처음으로. 처음으로 보고. 그분은 2005년도에 받으셨고요. 네네. 네. 그분 지금도 저하고 잘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뵙는데 와. 네네. 사실은 불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이라는 느낌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 한다라는 거니까
당신 몇 번 해봤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해본 거라고는 뭐 미국 가서 동물 실험 몇 번 해보고 그런 거밖에 없을 때였는데 그분이 저를 믿고 그렇게 수술을 받아주셨고 네네. 또 사실 요즘에 그때 비디오를 보면 제가 그 비디오를 가지고 강의를 되게 여러 번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되게 수술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에 보면 와 저렇게 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저도 되게 용감했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 정말 너무너무 잘 회복해 주셔서 수술 끝나고 아무 문제 없이 집에 가주셔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었고 제가 네네. 항상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정말 그 사실 수술 위암 수술 사망률이 0.6%인데 0.6%. 그 0.3%니까 얼마나 낮습니까? 사실은 대단하신 또 성과인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시죠. 그 최근에 그 지금 회사도 차렸지만 최근에 최신 수술법의 어떤 트렌드 아니면 위암 치료의 어떤 트렌드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전에는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 수술을 잘하는 거였지요. 네네.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니까. 뭐 저희끼리 바보가 아니면 수술 많이 하는데 왜 잘 못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하면 그 기술이 발달해서 의사들의 술기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하고 다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예전에 저희 어릴 때 학교에서 주판 잘 놓는 사람이 그 암산도 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산수 시험 보거나 수학 시험 보면 잘 안 틀리고 그랬죠. 계산 잘하니까. 근데 어느 날 전자계산기가 나오니까 뭐 주판을 잘 놓고 안 놓고가 아니라 잘 정확하게 누르기만 하면 정답이 나오는 것처럼 요즘의 수술 기구들이 점점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보이는 것도 지금은 볼 수 있고요. 예전에 예를 들면 림프절이나 림프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해부학적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형광물질을 이 주변에다가 놓고 나면 수술하면서 림프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 보면서 할 수 있는 수술이 되니까 보고할 때보다 못 보고 할 때보다 보고 하니까 더 잘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부분이 되고요. 기구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기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원시적이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외과 의사 그러면 칼, 뭐 가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칼, 가위 이런 거 거의 안 씁니다. 수술하면서 거의 안 쓰게 되고 꼬매는 일도 거의 없죠. 요즘 같으면 다 초음파 기구 쓰고 뭐 전기 달려 있는 기구들 쓰고 그렇게 되니까 꼬매는 것도 꼬매지 않고 스테이플러라고 해서 자동봉합기 이런 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누가 하던 차이를 많이 줄여주죠. 그러면서 예전에 잘하던 분들 하는 것만큼을 올려주게 되죠. 그게 아마 새로운 기술들이 얼마나 더 빨리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외과 수술이 더 달라질 거고 위암 수술도 마찬가지로 실력이 나중에 평준화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명의다 그러면은 소위 막 칼잡이 그런 말도 있듯이 손기술을 타고나야 되는 뭐 그런 명의가 없어지면 좋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명의가 수술을 잘하고 많이 하는 분이 명의일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좋은 기구를 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수술할 수 있을 때 명의가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F1 같은 데도 자동차가 좋아야지 아무리 그 슈마우가 안 좋은 차 갖고 운전하면 1등 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좀 질문이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 우리 또 김태열 기자님이 뭐 그러면은 중요한 질문을 또 뭐 수술법 지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일반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위암에 뭐 걸리지 않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식이라든가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위암을 평소에 좀 예방하거나 이겨내는 방법 같은 게 있다면 혹시 몇 가지 팁 좀 알려주시죠. 김치를 먹지 말아야 되는 김치를 안 먹을 수 안 먹을 수 없는데 예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40세가 넘어가면 2년에 한 번씩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내시경을 그 건강보험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예방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네. 그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특히 증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위암의 증상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체중이 빠진다, 뭐 속이 쓰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거는 병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증상이 없을 때 발견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죠. 뭐 요즘에는 뭐 암 백신 이런 것도 한다 그러고 또 헬리코박터 제균을 하게 되면 암 걸릴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없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 다 하더라도 그래도 암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도 빨리만 발견되면 최근에 아주 초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내시경만 갖고 치료하면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게 내시경으로 치료하면 한번 위에 궤양이 한번 크게 생겼다가 그냥 그거 해결되면 편안하게 일생 사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검진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안 오시면서 좀 진행된 분들이 오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금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한 번 외래에서 어떤 분이 제가 한 10년 넘게 이 복부 진찰을 하면서 위암이 만져졌던 경우가 없었는데 만졌던 분이 있었어요. 와, 사실은 그건 정말로 저도 너무 놀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분은 병원에 안 오셨고 내시경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하고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해주는 내시경을 안 하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정상이 있으면 일단 좀 많이 늦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는 또 조기에 또 정상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상 초기 위암 정상 대표적인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좀 부탁합니다.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속 더부룩하고 소화 잘 안 되고 이러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속이 쓰리거나 뭐 아주 드물게 이제 운이 좋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심장이 안 좋으실 때 최근에 많이 드시는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드시면 궤양이 좀 더 심해지면서 출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빨리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요. 아스피린 덕분에. 예, 그거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 조금 더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하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음식 얘기도 조금 하셨는데 좀 위에 좋은 음식 없습니까? 글쎄, 뭐가 더 좋은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TV에서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소개도 좀 하고 그러던데 제가 그것 때문에 저희 환자분들하고 되게 많이 싸웁니다. 그런 얘기 듣고 그거대로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골고루 잘 드시는 거고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면 문제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저희 뭐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주니까 좋은 거다 그랬는데 식생활이 바뀌어서 서양 사람들 많이 생기는 암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얻으면 하나 잃는 것처럼 똑같이 음식도 어느 한쪽을 많이 하게 되면 한쪽은 안 좋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거이고요. 거기에 뭐 더 좋은 음식, 덜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몸의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칼륨이 너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골다공증인 분들은 뭐 칼슘이 많은 약을 드셔야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처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아주 균형 잡힌 음식을 드셔야 비타민도 골고루 모든 게 골고루 돼야 되는데 뭐 이제 한번 얘기가 방송에 뭐가 좋대더라 그러면 이제 다 없어지지요. 근데 그러면 필요 없는 분들도 많고. 뭐 바퀴벌레가 좋다 그러면 아마 바퀴벌레 방면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개 구충제 얘기 나온 것처럼 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거 하셔서 그런 것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일 큰 그러면 아침 식사는 꼭 챙겨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못 먹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질문 갑자기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먹방이 화제지 않습니까? 막 엄청 많이 혼자 20인분 먹는 친구 20개를 먹고 그러는데 청소년들이 막 좀 따라하는. 제가 6인분까지 먹방 해봤는데. 그렇죠. 한번 찍은 적 있죠. 많이 먹는 거 이거 좀 어떻습니까? 위암에 상관. 위암하고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는데 몇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이 드시면 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네. 위에 있는 근육들이 탄성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풍선에 바람 많이 넣어놨다가 오랫동안 넣어놨다가 바람 빼면 풍선이 이 탄성을 잃지요. 네. 그것처럼 위에 기능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돌아오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위가 너무 늘어나게 돼서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원래 위에서 하는 일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음식을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그맣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내려가고 이런 그것도- 문제를 만들겠지요. 나도 그 먹방한 사람들 보면 나중에 그러니까요. 그 위에 네, 고장이 걱정되더라고요. 나서 네. 엄청 젊었을 때야 고생할까 뭐 봐. 네, 또 걱정이 다른 있었는데. 것 중에 하나는 네. 이제 그렇게 음식이 안 내려가면 역류가 생기게 됩니다. 위식도 그게 있고. 위식도 역류가 생기는데 특히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어서 지금은 괜찮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계속 가고 나면 나중에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좀 네. 우려되는 바는 있죠. 우리가 참 대단한 방송입니다. 이렇게 먹방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또 네. 걱정을 해야 되니까 네, 또 조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 향후 계획, 그다음에 시청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당부는 첫 번째는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하시라는 내시경 거고요. 40 이거는 뭐 제가 위암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여서 위암 환자가 줄거나 네. 내시경 치료를 하는 분이 많아지면 제 밥줄이 없어지는 거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암 수술 받으신 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초기에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시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위가 일부가 절제가 되거나 전체가 절제가 된 상태로 이제 삶을 사셔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지요. 그래서 뭐가 더 좋대더라, 뭐를 먹으면 더 좋대더라,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수술하신 선생님들이 드리는 말씀대로 해주시는 게 사실 수술하신 분들도 되게 그 환자분들이 잘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게 그분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수술하고 치료하신 분들의 결과가 좋아야 그분들도 잘하는 의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도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해주십사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는 항상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만 하고 너무 과량으로 드시는 거를 삼가하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오셔서 저한테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 답답하죠. 그리고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난 다음에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없어진다. 그래서 네. 제일 좋은 거는 네네. 그 상황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이상 명의가 뽑은 명의 위암편에 우리 세브란스 병원 형우진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국내 로봇 수술 1인자를 모셨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저도 많이 깨닫게 되고 저도 그러니까요. 아침 꼭 챙겨 먹고 형우진 교수님 아침에 안 드신다니까 저는 꼭 아침 안 챙겨 드세요? 먹겠습니다. 안 먹는 네. 게는 못 먹습니다. 그러셔가지고 네, 이상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